자, 세 번째 프로세스는 범위 정의입니다. 범위 정의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품에 대한 설명을 개발하는 프로세스예요. 그럼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제품에 대한 설명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흔하게 얘기하는 범위 기술서라는 문서죠. 범위 기술서.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죠. 정확한 이름은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PMP 시험을 보신 분들은 범위 정의 그러면 당연히 범위 기술서 산출물이 딱 떠올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범위 정의의 산출물은 범위 기술서다라는 것을 아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범위 기술서는 근본적으로 요구사항 수집 프로세스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범위 정의 프로세스에서 그 요구사항을 반영을 하고 그런 제품과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기술서를 개발하는 거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는 이겁니다. 프로젝트의 플래닝은요, 계략적인 한두 줄짜리 에서 한 페이지짜리 문서로 구체화되고 또 상세하게 여러 페이지짜리의 문서로 구체화되고 이렇게 점진적인 구체화를 갖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최초에 우리는 프로젝트 착수에서 프로젝트 차터 같은 그러한 문서를 근거로 하든 아니면은 계약서를 근거로 하든 간에 PM 입장에서 PM이 임명되면은 PM 입장에서 최초에 만드는 계략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문서를 우리는 범위기술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기술서는 이것도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점점 구체화하게 되는데 이 안에는 제품에 대한 설명과 프로젝트 전반적인 설명 그래서 이 문서만 보더라도 이 프로젝트가 무엇을 하는 프로젝트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페이지에다 이렇게 한두 페이지에다 간략하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주요 가정 및 제약 조건 등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나중에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는 동안에 여기서 이제 상세 프로젝트 계획이 완성이 되고 그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프로젝트 수행하는 동안에 이제 갑자기 궁금한 사항이 생겼어요. 우리 프로젝트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럼 궁금한 사항이 생겼다? 그럼 제일 먼저 꺼내봐야 될 문서는 뭐예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범위 기술서를 먼저 꺼내봐갖고 이걸 근거로 해서 여기 이렇게 하기로 돼 있구나 라는 판단 기준이 되는 문서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최초의 헌법은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헌장이라고 하는 문서지만은 PM이 정권을 잡은 다음부터 PM이 임명이 되고 PM이 정권을 잡은 다음부터 이제 개정된 구체화된 헌법, 법률 이게 바로 프로젝트 범위기술서라는 거죠. 즉 프로젝트의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문서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없는 거는 이제 상세 계획을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안건에 대한 방향,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 방법,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그 기준은 바로 이 문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세 계획이 만들어지기 전에 프로젝트 이 범위기술서라는 이 문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예요. 즉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상세 계획에는 뭐가 있어요? 일정 계획, 원가 계획, 품질 계획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범위 계획까지요. 그러면 이 상세 계획이 프로젝트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 문서는 바로 뭐냐면 범위기술서는 프로젝트에 숨 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숨을 들여셔갖고 심장으로 보내는 산소를 보내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개념의 아주 중요한 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고객과 또는 최종 합의된 그런 문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프로젝트의 상세 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문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풋 아웃풋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프로젝트 헌장을 근거로 하는데 이 범위 기술서라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헌장을 근거로 한다. 또는 물론 각종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 앞에서 수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범위 기술서는 프로젝트 목표도 들어가 있고 제품에 대한 설명, 프로젝트는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주요 인도물들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팀과 고객, 경영층, 필요한 사람들의 합의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문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흐름도죠. 데이터 흐름도, 프로세스 데이터 흐름도는 좀 더 상세한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 정의는 프로젝트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개발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이 프로세스에서는 제품에 대한 범위 또는 결과물에 대한 범위에 대한 것들을 정하고 또 그 제품이나 결과물에 대한 인수 기준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요구사항 수집 프로세스에 확인된 요구사항을 가지고 이 범위 정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요구사항들을 선별하는 거죠. 그 선별한 다음에 그 중요한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프로젝트와 제품에 대한 상세한 그 기술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기술서를 개발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에 산출물인 범위 기술서가 바로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선 우린 맨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프로젝트 헌장, 프로젝트 차터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 프로젝트 차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뭘 하냐면 지금 이 프로세스인 범위 정의를 하게 됩니다. 범위 정의. 그러면 제품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완성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간에 우리는 요구사항을 수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수집해 가지고 그 요구사항 수집할 때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프로젝트 헌장을 근거로 해서 참고해 갖고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그것을 반영을 해서 제품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제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죠. 그럼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나 제품에 대한 설명이 만들어지면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제 범위인 WBS, Work Breakdown Structure가 상세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WBS를 가지고 뭘 하느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플랜, 즉 프로젝트 관리 계획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물론 범위 정의가 그대로 참고되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인 순서는 제품과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범위 정의를 근거로 해서 상세 범위를 계획을 하고 그 상세 범위를 근거로 해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을 개발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산출물은 뭐예요?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가 산출물이죠. 자,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는 제품에 대한 설명, 즉 인도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인수기준, 그리고 주요 가정 및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범위 기술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문서들이 참고돼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인풋에 보면은 프로젝트 차터가 들어 있어요. 프로젝트 차터는 이미 프로젝트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상위 레벨의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범위 기술서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중에서 범위 관리 계획서. 범위 관리 계획의 첫 번째 그 프로세스가 이제 범위 관리 계획서인데 여기에는 범위를 정의하는 방법 자체가 여기 이제 그 계획돼 있지. 여기 나와 있는 방법대로 이제 범위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문서들이 참고가 돼야 되는데 우선 프로젝트 문서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가정사항 기록부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주요 가정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특히 가정이나 제약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가정이나 혹은 이러한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프로젝트의 제품이나 인도물을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가정 및 제약 조건을 참고를 해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요구사항 문서. 요구사항 문서는 당연히 프로젝트에서 요구사항들이 이제 기술되어 있는데 그 요구사항들 중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으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범위 정의 동안에 요구사항에 대한 선별된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어떤 제품, 어떤 인도물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하는 범위 기술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 대장입니다. 리스크 관리 대장은 프로젝트나 제품에 대한 범위를 그 변경을 초래하는 대응 전략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프로젝트 초기에 범위 기술서를 만들 때는 이런 문서들이 없을 수가 있지만은 프로젝트 계획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식별된 리스크가 있는데 그 식별된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대응 자체가 범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에 대한 그 경우 이런 범위에서 이 범위의 일쪽 부분은 특별하게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겠다. 그러면 대응 방안으로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제외시키고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리스크 관리 대응에 나와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 계획 자체가 범위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참고된 문서들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느냐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그 범위 기술서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프로세스에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 밑에 보면 가로 열고 범위기준선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범위기준선 안에는 확정 승인된 범위기술서, 그 다음에 확정 승인된 WBS, 그 다음에 확정 승인된 WBS 딕셔너리, 이렇게 세 가지가 범위기준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이 세 가지가. 그런데 그래서 범위기준선 안에서는 이 확정된 범위기술서가 포함이 됐는데 어떤 프로세스의 인풋에는 이렇게 범위기술서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가 있고요. 어떤 프로세스들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범위기준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 범위기술서, 즉 범위기준선에 포함되는 이 범위기술서가 다른 프로세스에 어떻게 쓰이는지, 왜 쓰이는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보면은 범위기술서에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또는 인도물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프로세스에 크게 참고 자료로 쓰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주요 가정이나 제약 조건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요 가정 및 제약 조건들이 다른 프로세스의 인풋으로 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그 WBS 작성 그랬습니다. WBS 작성을 필요한 것은 당연히 범위기술서 나와 있는 이런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제품과 프로젝트의 설명을 근거로 해서 상세 WBS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즉 프로젝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 프로젝트에 어떤 내용이 제외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WBS를 만들게 되는 거죠. WBS는 상세 범위를 정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원가 산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즉 범위기술서에는 각종 가정 및 제약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금 조달 제약이나 아니면은 어떤 재무적인 가정 및 제약,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위해서는 이 정도밖에 쓸 수 없겠다라는 어떤 제약 조건이라든지 우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다라는 그런 제약 조건에 맞춰서 우리는 원가를 추정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고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풋으로 쓰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범위기준선이 쓰이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우선 첫 번째 활동 정의예요. 활동 정의는 우리가 스케줄을 만들기 위한 액티비티 리스트를 만드는 건데 실제 WBS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더 구체화시켜서 활동으로 목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겠고요. 여기서 있는 범위기술서에 나와 있는 그런 인도물에 대한 설명이나 가정 및 제약 조건을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될 액티비티 리스트를 만든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순서 배열인데요. 활동 순서를 배열하는 것은 물론 작업들의 선후 관계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 범위기술서, 제품기준서이나 범위기술서에 나와 있는 특히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성성에서 이것을 먼저 하고 요걸 두 번째 작업하고 이걸 세 번째 작업한다. 이 전반적인 제품에 대한 내용을 알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활동들을 어떤 거를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에 대한 순서를 배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활동 기간 산정입니다. 각각의 액티비티의 기간을 산정할 때 이 제품 설명 또는 그 범위기술서나 범위기준서에 나오는 기술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또는 작업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가정사항이라든지 또는 자원이나
이런 양을 얼만큼 투입할 수 있다든지 투입되는 자원의 양이나 어떤 제한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우리 기간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기간을 결정할 때는 어떤 기술을 이용하고 어떤 작업 방법을 쓸 것이고 자원을 얼만큼 투입될 수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고돼서 기간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활동 정의와 순서 기간을 산정을 통해 뭘 할 수 있냐면은 최종적인 스케줄을 개발하는 게 바로 일정 개발이죠. 근데 일정 개발할 때는 중요한 그 제약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정 개발할 때는 일정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일정을 분석할 때 자원도 투입해보고 순서도 바꿔보고 기간도 조정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스케줄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최적의 스케줄을 개발을 하는 동안에 주요 날짜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인도물에 대한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설계는 언제까지 꼭 끝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제약 날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작업들 스케줄을 맞춰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정 개발이 할 때 범위 기술서를 포함하는 범위 기준선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 관리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실제 원가 자체를 우리는 산정을 하게 되죠. 원가 산정을 해갖고 이거를 합쳐서 예산으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프로젝트의 주요 인도물이나 주요 가정 제약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제약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지 그런 가정사항을 고려해서 그런 제품을 인도물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또한 마지막으로 품질관리 계획 수립하는데도 범위기준선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 범위기준선 특히 범위기술서에는 인도물에 대한 설명이나 인수기준이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품질 심사를 받아야 될 인도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한다든지 그런 걸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에 대한 심사 기준이라든지 그걸 고려해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사나 품질 심사를 받을 내용 또는 품질 심사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범위기술서에 포함될 수 있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흐름들을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풋은 반복적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위 정의를 통해서 나오는 아웃풋은 뭐예요?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고요.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 차트다라는 거죠. 즉 우리 범위 기술서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제품에 대한 설명, 주요 인도물, 가정 및 제약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뭘 근거로 해요? 이 헌장을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구체화할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범위기술서는 헌장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도 있어요. 경영층이 구두로 지시해서 구두로 지시하는 경우에도 이걸 작성하게 되는 거고 계약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도 있죠. 그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시작은 참고해야 될 자료는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프로젝트 헌장에 나와 있는 것을 구체화시킨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풋의 범위 관리 계획서가 있는데 이거는 범위 관리하는 방법인데 즉 범위 정의 방법이 계획되어 있는 대로 범위를 정의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가정사항 이 범위 계획서 안에는 가정 및 제약 조건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정 및 제약 사항을 반영해서 범위 정의를 통해서 나오는 범위 기술서에도 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도 반영을 해야 되겠죠. 이러이러한 제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또는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설명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설명,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야 되겠고, 또 사전에 인지된 리스크 관리 대장. 물론 재밌는 게 뭐냐면 갑자기 지금 우리가 처음 문서 이렇게 만드는데 리스크는 어디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문서를 처음 만들 때는 이게 없겠죠. 리스크 관리대에 없겠죠. 근데 얘가 다음에 또 구체화되고 업데이트 되는 순간에서는 그때 가면은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계략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반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즉 계획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낸 게 아니라 계속 점진적인 구체화를 통해서 업데이트 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중간중간에는 이제 중간에 완성된 식별된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에 따라서 범위를 줄인다든지 범위를 늘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반영한다든지 할 때 리스크 목록을 우리가 참고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인풋은 거기까지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구미 기법을 볼까요? 도구미 기법은 당연히 범위 기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데이터 분석 중에 대안 분석, 플래닝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법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결정할 때 대안 분석을 쓰게 되고, 즉 작업을 수행하는 접근 방법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방법,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 방법을 쓰는데, 이때 프로젝트나 제품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매트릭스를 쓸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항목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준을 정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효과성, 그 다음에 또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이 각각의 항목별로 요 항목들에 대해서 효과성이 높다, 낮다, 뭐 영향이 크다, 작다, 뭐 등등 이렇게 하나하나씩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각종 기준을 정하는 거죠. 판단 기준을 정해가지고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다기준 의사결정 방식이죠. 그 밖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촉진 기법을 쓸 수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 및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범위 기술서를 작성할 수 있겠다라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또 여기서는 이제 제품에 대한 범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 분석이 필요해요. 제품 분석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결국은 제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제품을 개발하겠습니다라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제품에 대한 설명 중에서 보면은 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품 분해 방법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이라든지 시스템 분석, 뭐 가치 분석,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동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제품과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즉 제품과 인도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품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해보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여기서 제품 분석이라고 실제 그 제품을 분해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범위정의 아웃풋은 당연히 뭐예요? 범위정의 그러면은 프로젝트 범위기술서라고 떠올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범위, 주요 인도물, 가정 제약을 기술한 문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프로젝트 범위와 제품에 대한 범위,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제품에 대한 설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작업을 설명을 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범위 기술서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의 초기에, 자, 프로젝트 이러이러한 프로젝트 합시다, 이러이러한 제품을 개발합시다 라고 경영층의 지시, 즉 프로젝트 헌장과 같은 또는 프로젝트의 구두로 지시를 받았다. 그럼 그걸 그대로 옮겨가지고 PM이 우리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PM이 작성을 하는 거죠. PM이 주도하에 작성을 하려면 여기에는 프로젝트, 그럼 이러한 프로젝트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최초로 플래닝 단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문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플래닝 단계에서 계략적인 한두 페이지 분량의 내용이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해야 될 일들을 나열한 것들을 다시 일정표도 만들고 원가 예산도 편성하고 하는 상세 계획의 시발점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범위기술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돼. 제품 명세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제품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주요 인도물.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2단계에서는 이런 결과물들이 나와야 돼요. 이 단계에서는 이런 결과물들이 나와야 돼요. 이 단계에서는 이런 결과물, 인도물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결과물, 산출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검증 가능한 산출물을 우리가 인도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각각의 인도물들은 얘가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오케이 할지 말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억셉트 해야 되는데 그 인수 기준도 정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품질 기준이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제외사항, 이런 부분은 제외됩니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프로젝트에는요, 이러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매뉴얼을 작성한다. 매뉴얼을 개발한다. 이런 업무가 있다 그러면, 근데 요번 우리 프로젝트는 매뉴얼은 개발하지 않습니다. 워낙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그걸 개발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제외되는 부분들을 말을 해줘야지 이거를 프로젝트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말 안 하면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것도 집어넣어야지 하면은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제외되는 부분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럼으로써 범위 추가, 스코프 크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크립이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소위 말해서 담쟁이 넝쿨이나 포도 넝쿨이 담 위로 슬금슬금 넘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형상을 얘기를 하는데, 프로젝트가 초기부터 올바르게 정의되지 않겠나,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기 때문에, 안아서 그런 이유 때문에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 범위에 대한 요구, 범위에 대한 변경이 자꾸 막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통제되지 않게 범위가 자꾸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스코프 크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범위기술서에 대한 최종적으로 내용은 프로젝트 차터와 범위기술서, 차터를 근거로 해서 만듭니다만은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일부 빼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큰 차이점들은 여기 보면은 여기 프로젝트 목적이나 목표를 여기다 다시 한번 적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마일스톤이나 이런 것들도 적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수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적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주 특별하게 나오는 것들은 범위기술서는 이 프로젝트 헌장과 다른 부분은 프로젝트 범위에 대한 설명, 제품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주요 인도물, 그 다음에 각 인도물에 대한 억셉트하는 인수 기준, 그 다음에 제외사항,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앞에 글에는 있습니다. 여긴 빠져 있는데 가정 및 제약 조건이거든요. 요게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이다. 요런 앞에 있는 프로젝트 헌장과의 차이점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는 범위관리의 프로세스 중에서 범위관리계획 수립, 요구사항 수집, 그리고 범위 정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나머지 기획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는 작업 분류체계 작성, 여기까지가 이제 플래닝 프로세스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범위 확인과 범위 통제,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죠. 자, 요 세 가지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우선 가장 이 중에서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은 당연히 작업 분류 체계 작성, 즉 WBS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WBS에 대한 내용 자체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모든 플래닝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WBS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어디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범위가 먼저 정해져야지만이 그 정해진 범위를 수행하기 위한 일정이나 그걸 수행하기 위한 원가 예산이 편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WBS가 프로젝트에서는 가장 먼저 만들어져야 되며 동시에 WBS를 근거로 해서 세부 계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WBS를 백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WBS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WBS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WBS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WBS라고 하는 Work Breakdown Structure, 작업 분류 체계라는 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젝트 스케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스케줄을 만들었는데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을 해보죠. 일정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상세한 일정이 됐는데 이렇게 한 줄짜리 일정으로 만들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근데 거기다가 이걸 중간에 프로젝트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몇 퍼센트 진행되는지 누가 물어봤다 그러면은 뭐 그냥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지,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진척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케줄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구체화돼야지만이 그 기간 내에 요 작업은 완료가 됐고 오케이 100%,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도 100% 완료됐고 세 번째 작업은 절반밖에 안 돼서 50% 진척됐고 얘는 그 다음 작업은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집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45% 진척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크게는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관리하기 좋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바로 WBS의 방법이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러한 자동차를 하나 개발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추정을 하려고 합니다. 산정한다 그러죠. 그래서 추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통째로 이렇게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차를 이렇게 분해하는 거죠. 윗부분 앞범퍼, 뒷범퍼, 그 다음 밑부분, 그 다음 앞바퀴, 뒷바퀴 이렇게 분해를 한다 그러면은 이 하나의 작업 덩어리로부터 소요되는 기간과 소요되는 원가를 추정을 하고 또 다른 부분들을 각각 이렇게 추정을 하면은 좀 더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업 분류 체계라는 것 자체가 프로젝트를 여러 개의 덩어리로 나누고, 작업 덩어리로 나누고, 그것을 또 작은 작업 단위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렇게 상위 레벨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요소별로 이렇게 나눔으로써 관리가 편해지게 된다. 즉 관리 가능하도록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 이 상위 레벨에서 시간과 그 다음에 원가를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단위 요소별로, 작업 요소별로 기간을 추정하고 원가를 추정한다 그러면 좀 더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 책임과 역할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상위 레벨은 당연히 프로젝트 매니저의 책임이겠지만은 모든 프로젝트의 각각의 작업들은 누군가가 책임자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작업들에 대한 업무들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쪼갤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게 WBS의 두 번째 목적이고요. 세 번째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레벨에서는 몇 퍼센트가 진척됐는지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가지고 몇 퍼센트 진척됐는지 이렇게 진척이나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전체의 프로젝트 진척을 우리나라 성과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WBS를 분할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프로젝트에서 수행할 범위들로서, 상세 범위들로서 빠짐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빠짐없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여기에 빠져 있는 작업은 우리 프로젝트 범위 바깥의 일이다. 이렇게 간주해 버리는 거고요. 우리 프로젝트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간주해 버리기 때문에 실제 WBS를 만들 때는 빠짐없이 모든 작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게 기본이다라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스케줄을 만듭니다. 스케줄을 만드는데 이 액티비티에 따라서
각각이 이렇게 스케줄을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프로젝트 관리할 때 이렇게 스케줄을 먼저 만드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케줄을 만들다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하나의 액티비티라고 얘기하는 활동들이 완벽하게 여기에 포함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 여기서 필요로 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그걸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빠뜨린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관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그것이 발견돼 갖고 이거를 아직 안 했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늦는다라는 거죠. 그때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자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목적 중에 하나, 즉 눈에 보이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빠짐없이 모든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스케줄부터 만들게 되면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WBS부터 만드는 거죠. 체계적으로 분할을 해서 분할된 내용들을 또 분할하고 해가지고 수행할 작업들을 빠짐없이 이렇게 나열을 함으로써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그걸 또 액티비티 단위로 이렇게 또 세분화시켜 갖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스케줄로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빠짐없이 나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WBS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WBS로부터 일정도 나오고 원가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WBS의 가장 이 자체가 프로젝트에서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 내용들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범위 관리의 네 번째 프로세스는 WBS 작성입니다. WBS 작성이죠. WBS 작성은 프로젝트에서 수행해야 될, 우리가 만들었는데 인도물과 작업을 관리하기 편한 요소들로 세분화한다. 관리하기 편한 요소들이란 뭐냐면 큰 덩어리가 아닌 그 밑에 하위 덩어리로서 쪼개가지고 요 하나하나의 요소들로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하고, 또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도 하고, 또 그 하나하나의 작업 성과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리 가능한, 즉 관리하기 편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WBS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WBS란 무엇이냐라는 그 개념이 또 한번 나오죠. 그래서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인도물을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을 모두 나열하는데, 어떻게 나열하느냐? 그림과 같이 계층 구조로 분할해서 나열한다라는 그런 게 WBS고요. 그래서 WBS는 프로젝트 전체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범위 정의의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에 명시된 프로젝트 또는 제품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작업들을 세분화시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WBS의 최하위 레벨은 우리가 작업 패키지, 워크 패키지라고 부른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그래서 바로 이 요소들, 최고 하위 레벨에 해당되는 이 작업들을 우리는 워크 패키지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실제 이렇게 A라는 작업, B라는 작업, C라는 작업 이렇게 스케줄을 만드는 요 요소들은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케줄 액티비티라고 불러서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작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하나의 워크 패키지를 더 세분화하면은 이렇게 활동들로 더 나눠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WBS의 이 워크 패키지와 액티비티의 스케줄의 액티비티의 차이점은 뭐냐? 스케줄의 액티비티 이것들은 소위 말해서 이 WBS에서 나오는 산출물, 인도물들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 또는 단계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 워크 패키지는 이로부터는 분명히 어떤 산출물이 나와야 된다. 특히 검증 가능한 인도물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실질적으로 요 웍 패키지 하나의 웍 패키지가 완료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행위로는 어렵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불렀습니다. 김대리, 설계 다 했나? 그랬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부장님이 그럼 설계 다 한 거 다 했으면 가져와봐. 그랬더니 김대리가 하는 말이 머릿속으로 설계했고요. 이제 그리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설계를 다 했다라는 것을 검증하려면 그 설계로부터 나오는 산출물, 인도물, 설계서가 될 수도 있고 설계도가 될 수 있죠. 그런 산출물 중심이어야지만이 완료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 수집도 하고 머릿속으로 구상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검토도 하고 뭐 이런 구체적인 작업들, 행위들이 있는데 행위들은 완료 여부를 검증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WBS의 이 웍 패키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인도물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WBS의 ITO를 보면은 당연히 범위기준선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확정된 WBS가 범위기준선이고요. WBS 사전, 딕셔너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오지만은 이 과정에서 앞에서 만들었던 범위기술서도 이 단계에서 확정이 되면서 WBS도 확정되고 WBS 딕셔너리까지 확정된 걸 우리는 범위기준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범위기술서를 내용을 근거로 해서 WBS를 만들고 범위기술서를 최종 확정하는 것까지, 물론 요구사항도 반영을 해가지고 그 요구사항을 모두 달성하기 위한 WBS를 만드는 게 여기서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작업 분류 체계에 데이터 흐름도, 프로세스 데이터 흐름도가 있죠. 요거는 좀 더 상세한 그림을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분류 체계 작성, WBS 작성은 프로젝트 인도물, 그 다음에 프로젝트 작업, 그것을 관리하기 편리한 요소로 세분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해야 될 일들을, 범위를 이렇게 상세하게 쪼개고 또 그것을 또 상세하게 쪼개고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기 좋은 이 요소들로 세분화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관리하기 좋은 요소들로, 편리한 요소들로 세분화한다는 것 자체는 요 하나하나의 세분화된 덩어리들을 가지고 정확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하나만 가지고 계획을 수행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이 하나의 요소만을 가지고 작업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관리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WBS라는 우리 이렇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인도물 자체를 산출하기 위해서 계층 구조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여기에는 모든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모든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WBS는 전체 프로젝트의 범위를 구성 및 정의하고, 그리고 현재 승인된 프로젝트 범위기술서에 명시된 작업들로 이렇게 일일이 다 표시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WBS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덩어리들을 가지고 산정, 기간이나 원가를 산정하면서 함으로써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있겠고요. 또 이 하나하나의 덩어리들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를 측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하나별로 명확하게 책임을 할당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WBS가 유용하게 쓰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WBS라는 것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게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직, 누가 어떤 일을 할 때 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과 역할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조직 구성에도 쓰이죠. 또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활동들로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하나의 작업 덩어리별로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자원 결정할 때도 쓰겠고, 하나하나의 작업 덩어리별로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원가 산정하는 데 들어가요. 또 하나하나 작업 덩어리별로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지는 리스크를 식별하는 데도 쓰이고요. 또 하나하나의 덩어리별로 어떤 진척이나 성과를 측정할 수도 있겠고, 또 그 중에서 덩어리 중에서 혹시라도
조달이 필요한,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없는지 그걸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그 WBS 작성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범위 기준선이죠. 그래서 물론 범위 기술서도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확정된 범위 기술서와 그 다음에 WBS, 그 다음에 WBS에 대한 사전, 딕셔너리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그걸 모두 우리는 범위 기준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WBS 작성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승인 확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범위관리 계획서가 필요하다. 즉 범위관리 계획서는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이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이 WBS를 작성하는 방법도 여기 계획된 그 방법대로 수행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필요한 문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우리가 나왔던 프로젝트 범위기술서에는 수행할 작업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제외될 작업, 인수기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될 작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범위기술서를 우리가 확정을 하게 되는 거죠. 확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구사항 문서는 그 프로젝트에서 우리 앞에서 요구사항,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범위에다가 우리가 상세 범위를 정의할 때 참고한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WBS를 만든다는 것은 상세 범위를 정의를 하는 건데, 이 상세 범위를 정의할 때 이 개별적인 요구사항들을 범위에 중요 내용들은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로 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WBS를 포함한 범위 기준선이 어디에 쓰이는지, 다른 프로세스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WBS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WBS의 최고 하위 레벨인 워크 패키지 레벨, 이런 것들은 산출물, 인도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 산출물 또는 인도물들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액티비티, 활동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더 세분화시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들어요? 스케줄 액티비티를 통해서 그 스케줄을 만들기 위한 액티비티들로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WBS는 산출물 중심이라 그러면은 그것을 산출물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우리는 정의해서 그걸 가지고 스케줄을 만들기 위한 기본 요소죠. 그 다음에 활동 순서 배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 WBS 이 각각의 요소들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범위 기준선에 들어있는 범위 기술서에 나와 있는 주요 그 가정 및 제약 조건에 의해서 또는 제품 설명에 의해서 어떤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 결정한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작업들과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전체적인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걸 먼저 하고 요걸 두 번째고 요거 세 번째다, 제품에 대한 내용을 알므로써 어떤 작업을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에 대한 것들도 파악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활동 기간 산정을 했습니다. 기간선은 앞서서 나왔습니다만 어떤 기술적인 정보 또는 이런 것들이 이 WBS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WBS 하나하나의 요소에 그 작업에 대한 덩어리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어서 그걸 맞춰서 특히 기술적인 그런 정보들을 고려해서 기간이 얼마 소요될지를 우리가 판단할 때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끝나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일정 분석을 통해서 스케줄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때는 뭐 당연히 이 각각에 대한 그 정보, 그 범위 기준선에 나와 있는 WBS뿐만 아니라 범위 기술서와 같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각종 인도물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일정을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스케줄로 완성을 하는 데 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산정이 있습니다. 원가 산정했는데 각각의 작업들별로 얼마의 원가가 소요되는지를 추정을 할 때 특히 범위 기준선에 있는 범위 기술서와 같은 그러한 부분들에 나와 있는 자금 제약이라든지, 또는 얼만큼 우리가 돈을 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는 가정이나 제약 조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또는 인도물, 각각의 WBS의 각각 인도물들 된 인도물들 사이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갖고 원가를 얼마 들겠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원가에 맞춰서 또는 예산에 맞춰서 자금 제약에 맞춰서 원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산 책정이 있는데 예산 책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이 각각의 우리 그 작업 요소들 사이에 그 구성 관계, 서로 요소들 사이에 인도물과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예산을 얼마로 우리가 편성을 할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범위기준선 안에 있는 범위기술서에 나와 있는 예산에 대한 어떤 제약이라든지 자금 한도를 고려해서 최종 예산을 결정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품질 관리 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이건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품질 심사를 받을 인도물과 심사 기준이 범위기준선, 특히 그 범위기술서에 나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각각의 어떤 작업 구성 요소들에 대한 것들도 그런 인도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특히 품질과 관련된 심사 기준이 여기에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크 식별. 우리가 리스크를 식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WBS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WBS에서 자, 이 하나의 작업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이 작업 덩어리는 어떤 리스크가 예상될까?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식별에 유용하게 쓰는 거고요. WBS뿐만 아니라 그 프로젝트에서의 범위기술서에도 주요 가정이 들어있는데 가정사항들이 잘못되면은 그게 바로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사항을 근거로 범위기술서에 있는 가정사항을 근거로 리스크를 찾아내는 그런 노력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조달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는 조달해야 될 내용, 즉 프로젝트 동안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해야지 돼요. 이때 WBS가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작업 덩어리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봐고 우리가 직접 수행해야 될 작업, 어떤 것은 외부로부터 외주를 통해서 해야 될 작업, 이거는 어떤 것들을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되겠다 등등, 이런 걸 파악할 때 하나하나의 작업 덩어리들을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그 프로세스 흐름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같은 얘기죠. 인풋 사항은 또 앞에서 설명드려왔던 것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우선 작업 분류 체계 작성에서는 범위 기준선, 즉 확정된 WBS를 포함한 범위 기준선이 완성이 되는데, 이때 참고해야 될 것은 우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안에 들어있는 범위관리계획서를 참고해야 되겠죠. 범위관리계획서는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특히 WBS를 만드는 방법을 그 방법대로 수행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문서는 주요 범위기술서와 요구사항이 들어가는 요구사항 문서를 우리가 참고해서 궁극적으로는 WBS를 완성을 하게 되는데, 범위기술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기술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제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여기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될 일들을 나열하는 것을 WBS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범위기술서에 있는 것들 해야 될 일이 WBS니까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되겠고, 기타 물론 요구사항이 범위기술서에 반영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여기서 필요한 작업들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돼서 해야 될 일들을 나열할 때도 써야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WBS를 만드는 도구 및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WBS는 사실 개개인이 만들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로 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WBS를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은 분할, 디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범위와 인도물을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요소로 세분화하는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밑으로 가면 갈수록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WBS는요, 상위 레벨
여기만 보더라도 요 부분이죠. 요 부분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범위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밑으로는 세부적으로 세분화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요, 이 분할하는 방법에서 이 최고 하위 레벨인 요 레벨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워크 패키지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워크 패키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워크 패키지 레벨까지 분리하는데, 물론 실무적으로는 여기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프로젝트 레벨을 레벨 1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고, 여기 레벨 2, 레벨 3, 레벨 4라고 이렇게 많이 지칭을 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보통 레벨 4에서 레벨 5까지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들이죠. 그런데 여기 이 하나하나의 작업들은요, 서로 중복되거나 중첩되면 안 되고 독립돼야지 된다는 거죠. 완벽하게 독립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워크 패키지, 하위 레벨인 워크 패키지는 권장사항으로 일반적으로 80시간 룰, 80hour 룰이라고 얘기를 하죠. 80시간 룰을 적용하는 걸 권장하는 거죠. 즉, 이 하나하나의 덩어리들이 80시간 정도의 분량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장사항이죠. 그럼 왜 80시간이냐면 80시간이라는 것은 몇 주예요? 2주죠. 하나의 작업 덩어리가 만약에 2주짜리라 그러면은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은 1주 단위로 우리가 진척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보고하게 되니까 이 중간에 한 번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중간에 한두 번 정도는 프로젝트의 이 작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위, 그래서 1주 단위로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를, 진척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80시간 정도의 분량을 권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WBS를 만들 때 워크 패키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인도물을 식별해 갖고 인도물 중심으로 하는 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작업 패키지를 만들 때 인도물을 식별하고 인도물 중심으로 분할하는 그런 방법들인데, 그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전체 하나하나를 하위 레벨로 디컴포지션, 분할하는 활동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위 레벨로 갈수록 상세하게 되는데, 식별 코드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별 코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있죠. 얘는 1.1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1.1.1, 1.1.2, 1.1.3, 그 밑에는 1.1.1.1, 1.1.1.2 이렇게 코드를, 식별 코드를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코드 오브 어카운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드 오브 어카운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이것도. 그래서 상식적으로 WBS 식별 코드는 코드 오브 어카운트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프로젝트에서 플랜 자체는 이 코드 오브 어카운트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코드가 1.1.2.1이라 그러면 1.1.2.1이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산출물, 이 산출물 코드를 매길 때도 이 코드에다가 플러스 해갖고 산출물 코드를 여기다 뒤에다 붙여서 하나의 전체 코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경우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될 활동, 액티비티라고 얘기하는 활동들의 활동 코드도 이 뒤에다가 플러스 순수한 활동 코드를 해가지고 하나의 전체 활동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을 통해서 나오는 산정치, 원가에 대한 산정치가 있다면 이 예산 코드 자체도 이 플러스 여기다가 원가 코드 또는 예산 코드를 합쳐가지고 전체가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예산 코드가 되는 거죠. 즉, 이 코드만 각각의 원가나 예산 코드, 활동 코드 모델로다, 요 예산은 이 WBS의 이 워크 패키지를 위한 예산이구나. 이 액티비티는 이 작업을 위한 액티비티구나. 이 산출물은 이 작업에서 나오는 산출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코드 체계를 연동해서 만드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WBS 코드는 프로젝트 코드의 중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코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WBS를 이제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향식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 반대로 상향식으로 작성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유사한 템플릿 형태를 갖고 있어 그 템플릿을 가지고 가감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레벨 1과 레벨 2, 즉 두 번째 레벨 자체를 어떻게 분할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레벨을 만드는 방식 자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둘째 수준으로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단계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준에서 제품과 프로젝트 인도물을 삽입하는 형태로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바로 뭐예요?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단계고요.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제품과 인도물의 형태들을 여기다 나열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의 경우는 두 번째 레벨을 주요 인도물 중심으로 한다. 항공기는 뭐 여기서 공중 비행체, 지원 장비, 설비, 그 다음에 뭐 교육, 데이터, 인도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실무에서 다양한데 우리는 요 정도 수준으로만 그냥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WBS를 만드는 도구 및 기법은 디컴포지션 방법인데요. 우선 이 디컴포지션 방법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인도물 중심이어야 돼요. 즉 검증 가능한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물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분할의 정확성 검증은 하위 수준 구성 요소가 그 상위 구성 수준 인도물을 완성하기에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별해야 된다. 즉 이렇게 하나의 작업을 위에서 분할을 해가지고 또 분할을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은 요 작업들이 만 세 가지가 완성되면 이거를 완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인지에 대한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레벨 4에서 레벨 5 정도까지 해야지 된다라는 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그 정도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분할 수준이 너무 상세하게 브레이크다운 된다. 이거를 레벨 1에서 뭐 레벨 7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즉 관리의 비효율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계획 관리 및 통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성이 저하되고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WBS를 만드는 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그거보다 더 상세하게 밑에를 또 브레이크다운하고 이것도 점진적 구체화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가 기간이 길 경우에 이렇게 프로젝트 기간이 길어요. 예를 들어 10년짜리 프로젝트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 때는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상세한 범위를 다 이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계략적인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당장 현재 단계에서 해야 될 일만 좀 더 구체화시킨 다음에 다음 단계에 왔을 때 좀 더 구체화하면서 현 단계 해야 될 일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다음 단계 오면 요 단계 해야 될 일을 구체화시키고 이러한 식을 우리는 계획 방식을 우리가 연동기획 즉 롤링 웨이브 플래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방식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WBS는 100% 룰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하나하나의 그 작업들의 WBS 이 하나하나의 작업들이 여기서 빠진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해야 될 일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또 남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프로젝트 범위 바깥의 일까지 이렇게 계획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빠짐없이 만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남는 항목이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100% 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작업 분류 체계 작성이라는 프로세스의 아웃풋은 뭐예요? 범위 기준선이고요. 범위 기준선에는 당연히 확정된 범위 기술서, 확정된 WBS, 확정된 WBS 딕셔너리 이렇게 세 개를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범위 기준서는 앞서서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프로젝트의 성과를 측정하기엔 확정된 기준 계획이죠. 한번 확정되면 그 다음부터 함부로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식적인 변경 통제 절차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정된 범위 기술서에서는 프로젝트나 제품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가정 및 제약사항을 포함하고 있고요. WBS 같은 경우는 워크 패키지고, 워크 패키지는 최고 하위 레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고유한 식별자인 코드 오브 어카운트를 갖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작업 패키지는 통제 단위의 일부이다. 컨트롤 어카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최고 하위 레벨에 이렇게 워크 패키지가 있다 그러면요, 그거에 대한 상위 레벨이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한 또 상위 레벨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통제 단위라는 것 자체는 나중에 성과를 하긴 목적으로 집계를 내고 통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원가 관리에서 나오는 획득 가치 관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하고 집계하고 하는 그런 단위를 통제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관리 통제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통제 단위는 여기가 될 수도, 여기는 이제 최고 하위라면 워크 패키지죠. 그리고 그 위에 여기가 통제 단위 컨트롤 어카운트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컨트롤 어카운트로 정해서 여기로 우리가 통제 단위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하기에 따라서 틀린데, 어쨌든 WBS보다는 상위 레벨이다 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 미분류 작업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는 플래닝 패키지가 있어요. 플래닝 패키지는 뭐냐 하면요, 프로젝트 초기에 어떤 업무를 해야지 되는지는 알려져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작업 덩어리로 알려져 있는데 밑으로는 더 분할되지 않은 그런 형태의 작업을 우리는 플래닝 패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직은 상세한 활동 내용까지는 파악되지 않은 계략적인 상위 레벨, 즉 워크 패키지보다는 위의 레벨에 해당되는 이러한 것들을 플래닝 패키지라고 부른다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작업이 예를 들면은 1.1.1이라는 코드를 갖고 무슨 설계라는 작업명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이걸 만든 사람은 땡땡 설계 알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땡땡 설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설명을 해준다.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WBS 사전, 즉 WBS 딕셔너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에 코드도 들어가고 설명도 들어가고 필요할 경우에 좀 더 자세한 항목들까지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WBS 딕셔너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WBS 딕셔너리도 당연히 이 프로세스의 아웃풋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밖에는 이제 기타 이 과정에서 달라진 가정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을 업데이트 시키는 노력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범위관리의 5번째 프로세스는 범위 확인입니다. 범위 확인. 범위 확인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젝트에서 완료된 인도물을 공식적으로 억세트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공식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나중에 한꺼번에 밀리거나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인도물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 즉 인수 확률을 높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위 확인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서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범위 확인은 뭐와 상당히 관계가 있는 품질 통제와 상당히 연관성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품질 통제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을 통해서 인도물이 나오는 거고요. 그 인도물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품질을 확인하는 걸 우리가 품질 통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검증된 인도물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검증된 인도물은 여기서 지금 하는 우리가 범위 확인을 통해서
인수 절차를 밟게 되고 인수 절차를 통해서 인수된 확인된 인도물이 된다라고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범위 관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각각의 인도물들을 공식적으로 인수한다라는 그런 측면인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요 밑에다가 지금 정리해 놓고 있죠. 범위 확인과 품질 통제의 차이점이 뭐냐? 범위 확인이라는 것은 인도물의 인수, accept의 중심이에요. 중심을 둔다. 즉 업무 범위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는 데 중심을 둔다. 즉 그 인수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영어로 acceptance라고 얘기죠. acceptance, 인수에 중점을 둔다. 그것에 비해서 품질 통제는 인도물이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확도와 품질 요구사항 만족 정도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 수준에서 여기 얘기하는 뭐 성능이나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정확하게 우리 영어로는 correctnes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correctness. 그래서 품질 통제는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품질 통제를 먼저 수행하고 나서 검증된 인도물을 인수 절차에 따라서 범위 확인을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러한 방법이지만은 두 가지 프로세스는 동시에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품질 통제가 먼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범위 확인의 ITO를 보면은요, 결과물은 수용된 인도물, 즉 소위 말하는 인수된 인도물이 되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작업, 통합관리의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 즉 실행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는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를 통해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인도물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도물 자체는 소위 말하는 품질 통제를 통해서 확인, 검증이 되는 거죠. 오케이, 품질 수준은 정확하게 됐다. correctness. 그래서 검증된 인도물은 다시 우리 인스펙션, 검사를 통해서 그래, 공식적으로 accept한다, 수용한다.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 수용된 인도물은 나중에 프로젝트의 종료 또는 단계의 소위 말하는 종료로 가가지고 다 인수됐음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종료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범위 확인 프로세스는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에 속합니다. 그런데 통제 프로세스 그룹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계획대로 잘 되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으면 계획대로 따라잡기 위한 뭔가 조치를 하는 그런 것들과 함께 필요할 경우에 변경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알아야 돼요. 계획. 그게 바로 뭐예요? 범위 기준선이 플랜, 계획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검증된 인도물이나 작업 성과 결과, 이게 실적, 액츄얼 데이터죠. 그래서 계획과 실적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잘 안 되고 있다는 시정 조치를 포함한 변경 요청을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나왔지만은 작업 성과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은 뭐가 돼요? 작업 성과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와 정보는 우리 앞에서도 분명하게 차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진척률 몇 %, 그 다음에 돈 얼마 들어갔다, 뭐 이런 등등의 로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좀 더 예를 들어 통계를 낸다든지 평균을 낸다든지 그 다음에 차이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분석을 통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가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에서는 작업성과 데이터가 있는 거고 아웃풋에는 작업성과 정보가 있다라는 거고요. 작업성과 정보는 나중에 작업성과 보고서로 종합적인 보고서, 종합 성적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데이터 흐름도죠. 프로세스 데이터 흐름도. 요거는 상세한 그림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프로세스는 범위 확인인데요. 범위 확인이라는 프로세스는 프로젝트에서의
나오는 인도물들,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수하는 그러한 프로세스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수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프로젝트에서 정해진 각각의 범위에 들어있는 그런 업무 덩어리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수를 함으로써 그 하나하나의 인도물이 인수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끝날 때 나오는 제품, 즉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최종 인수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인도물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나오는 인도물들을 확인을 해갖고 공식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최종 제품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범위 확인과 관련되어 있는 유사한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품질 통제 프로세스하고 상당히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범위 확인은 일반적으로 그 업무 범위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는, 즉 인도물에 대한 acceptance, 인도물에 대한 인수에 주안점을 준다 그러면은, 품질 통제는 그 인도물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즉 품질 요구사항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충족 여부를 따지는 정확도, 인도물에 대한 correctness라고 얘기를 하는 정확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품질 통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정확도가 확인이 된 인도물에 대해서 이 지금 하고 있는 범위 확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수, accept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 그 절차에 의해서 accept된, 즉 인수된, 수용된 인도물 자체는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 단계나 프로젝트 종료로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그 프로세스의 인풋, 아웃풋이 나와 있는 흐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범위 확인의 산출물은 당연히 검사를 통해서 수용된 인도물이 되는 거죠. 수용된 인도물.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범위 확인이라는 자체는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죠. 그래서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이 또한 계획대로 잘 이행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 그것에 대한 변경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통제 프로세스의 아웃풋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작업 성과 정보가 산출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범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즉 참고해야 될 정보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쪽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우선 보도록 하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안에 있는 범위 관리 계획서는 당연히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을 계획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인수할 것인지에 대한 인수 방법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따라서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요구사항 관리 계획서는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범위 확인을 위해서 요구사항 확인 방법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행하면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통제에서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은 계획 대비 실적, 즉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 대비, 그 다음에 실적 액추얼이라고 얘기를 하는 실적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계획대로 잘 됐다 그런 문제가 없지만 잘 안 되고 있을 때 뭔가 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 프로세스들이 이용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범위 기준선이라는 것 자체는 대표적인 플랜에 해당되는 거죠. 계획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작업성과 데이터가 실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검증된 인도물 자체들도 이제 실적이 되겠죠. 그래서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여기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범위 기준서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차이에 대한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문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게 실행 프로세스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 프로세스 그룹이 되기 때문에 이걸 실행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인도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인도물은 어디로 가냐면 바로 품질 통제를 통해 가지고 확인, 즉 검증, 제대로 그 완료가 됐는지에 대한 품질 수준을 만족했는지에 대한 정확도를 확인한 검증된 인도물이 되는 거죠. 그럼 검증된 인도물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 범위 확인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수용된 인도물이 되죠. 그래서 검증이라는 뜻은 영어로 우리가 verify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verified. 그 다음에 그 수용된 인도물은 최종적으로 accepted 된 그런 딜리버러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수용된 인도물은 하나하나씩이 모여서 단계나 프로젝트 종류에서 다 모여서 최종 인도물로, 최종 제품으로 확인할 때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타 프로젝트 문서들이 또 참고가 되는데, 교훈관리대장이 있어요. 교훈관리대장은 당연히 초기에, 프로젝트 초기에 얻은 교훈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인도물 확인에 대한 효과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교훈을 참고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품질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품질 보고서는 제품을 최종적으로 인수하기 이전에 품질 관련된 사항들이 제대로 완료됐는지 충족시키는지 등등 품질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는 데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문서가 있는데요. 이 요구사항 문서는 실제 결과와 우리가 요구했던 그 요구사항을 비교하는 데 쓰는 그러한 문서죠. 그래서 요구대로 제대로 결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는 당연히 요구사항과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가 참고로 보기 위한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스펙션, 우리 인도물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용된 인도물은 프로젝트 종료 또는 단계에 대한 종료로 가는 거고요. 기타 이제 검사를 통해서 계획 대비 실적을 보니까 수용되지 않은, 공식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인도물들은 결함 수정이나 변경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억셉트 되지 않은 그러한 인도물들에 대해서는 변경 요청을 한다든지 결함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변경 요청은 통합 변경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똑같이 우리 통제에서 나오는 산출물은 당연히 변경 요청과 작업 성과 정보가 있는데요. 작업 성과 정보는 마찬가지로 인수된 인도물에 대한 정보 또는 인수되지 못한 거절된 인도물에 대한 정보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은 다시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를 통해서 뭐가 되느냐? 작업 성과 보고서로 만들어져서 배포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산출물은 이제 몇 가지 이제 교훈사항, 우리가 이걸 수행하는 동안에 나왔던 교훈사항, 또 요구사항들은 실제 결과에 따라서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흐름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의미에서 인풋사항 먼저 보죠. 인풋, 툴스 앤 테크닉, 아웃풋 보도록 하죠. 이거는 통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서 범위 관리 계획이나 요구사항 관리 계획은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계획 플랜 대비 실적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범위 기준선이 바로 뭐예요? 실제 결과와 비교하기엔, 실적과 비교하기엔 기준선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물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교훈 앞에서 했던 교훈을 참고한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또 품질 보증서, 품질 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품질 상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일부 실적도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문서 같은 경우 우리가 원하는 플랜, 계획이 될 수 있죠.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다라고 검증된 인도물의 액추얼 실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위 말해서 검증된 인도물들 말고 그 인도물들이 나타난 그 데이터들이죠.
적합한 억셉트된 데이터, 그다음에 거부된 부적합한 그러한 인도물들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숫자, 이런 것들이 작업성과 데이터가 되니까 이게 하나의 실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를 하는데 방법은 뭐예요? 우리 계획대로 됐는지에 대한 주요 작업과 인도물에 대해서 인스펙션 하는 거죠. 그래서 인스펙션이라는 것 자체는 요구사항이나 기준에 충족하는지 판별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든지 검수하든지 확인하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인스펙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부에서는 리뷰, 프로덕트 리뷰 또는 워크스루라는 그런 표현들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인스펙션이라는 것은 우리 똑같은 도구및 기법은 품질 통제 프로세스의 도구및 기법에도 똑같이 인스펙션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 밖에는 이게 제대로 인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기엔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바로 여기 도구및 기법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죠. 자, 그래서 이 범위 확인 프로세스의 아웃풋은 당연히 뭐예요? 수용된 인도물, 인수된 인도물, 억셉트된 인도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물을 고객이나 스폰서가 공식적으로 사인하고 억셉트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나중에 어디로 가요? 이것은 프로젝트 종료나 단계 종료가 가지고 최종 이렇게 인도물들이 이렇게 다 공식적으로 인수가 됐으니까 종료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라는 종료를 하기 위한 인풋이 되는 게 바로 인수된 인도물들이 되는 거죠. 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성과 정보는 앞에 있는 데이터들을 쭉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나온 정보들을, 종합된 정보들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가공된 분석 정보들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고, 이것은 나중에 의사소통 감시 이런 데 또 의사소통에서 작업성과 보고서로 만들어져 갖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앞에서 플랜 대비 액추얼,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했더니 제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있더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 소위 말하는 시정 조치나 변경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경 요청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완료는 됐는데 공식적으로 억셉트 되지 못하고 거부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역과 그 다음에 그 거부된 것들에 대한 사유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거부됐으니까 이러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러이런 부분들이 결함이 있어서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함 수정이나 또는 시정 조치를 포함해서 아예 변경을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한다는 거죠. 프로젝트 계획 자체를 변경을 하는데, 그렇게 프로젝트 자체를 계획 자체를 변경하게 되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변경이 어디로 갑니까? 통합 변경 통제 프로세스로 가서 요청이죠. 그래서 여기서 변경이 승인하면 이제 처리가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훈도 발생할 수 있고, 요구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한 일부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서를 업데이트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범위 통제가 나오는데요. 범위 통제는 소위 프로젝트나 제품에 대한 상태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위 기준선에 대한 변경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다라는 거죠. 물론 앞에서 우리가 범위 확인에서도 기본적으로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종합적인 측면에서 계획 대비 실적, 즉 프로젝트에 대한 범위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만약에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 판단하고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범위 통제 프로세스는 요청된 변경과 함께 권고된 시정 조치나 예방 조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요청이기 때문에 통합 변경 통제를 수행함으로써 이거를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다른 통제 프로세스에 통합될 때 필요한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범위가 예를 들어서 수행하기 위한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정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예산 원가도 필요하다. 근데 만약에 이만큼 범위가 더 추가가 됐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추가 작업이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범위 변경은 일정이나 원가의 변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합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조정 없이 시간이나 원가, 자원에 대한 조정 없이 우리가 통제되지 않은 수준의 제품이나 범위를 확장한다. 그걸 우리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범위 추가, 즉 스코프 크립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된 상태로 슬금슬금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스코프 크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ITO는 항상 뭐 일정 통제, 원가 통제, 범위 통제, 각종 통제자 들어가는 프로세스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계략적으로만 알아두면은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통제는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보시면 범위 기준선, 성과 기준선, 그 다음에 요구사항 문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다 플랜이에요. 플랜 계획이죠. 그 다음에 작업 성과 데이터 같은 것은 실적이죠. 액추얼 데이터. 그래서 실적.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뭐냐면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차이나 그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갖고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으면은 계획대로 따라잡기 위한 시정조치, 변경 요청 등등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변경은 요청했으니까 어디다 요청해요? 통합, 변경, 통제에서 그 요청에 대한 것들을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변경 절차를 따라서 변경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 로우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죠.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들은 분석을 통해서 뭐가 돼요?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보는 나중에 똑같이 그 통합 관리해 보면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라는 프로세스가 있죠. 프로젝트 작업에 대한 감시 및 통제. 이걸 통해서 뭐가 되느냐? 작업 성과에 대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보고서가 배포가 되는 그러한 절차가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건 뭐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데이터 흐름도도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범위 통제 프로세스는 우리가 프로젝트나 제품에 대한 범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상태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초에 확정 승인된 범위 기준선에 대한 변경이 요구되면은 그것을 변경을 관리하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범위 통제 프로세스는 우리가 뭐 변경 요청이라든지 시정 조치나 예방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확인해 갖고 통합 변경 통제 수행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게 처리되도록 관리 통제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범위가 변경되면은 항상 다른 부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쳐요. 그래서 다른 통제 프로세스들, 일정 통제, 원가 통제, 품질 통제와 같은 그런 다른 통제 프로세스들과 통합적으로 같이 함께 그 영향을 검토해서 수정해줘야지 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는 이제 범위 통제는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똑같이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크게 보면 이제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는 계획은 범위 기준선과 성과 측정 기준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라는 것은 여기 당연히 작업 성과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고요. 물론 요구사항 문서나 요구사항 수정 매트릭스도 계획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차이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대로 잘 안 돼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뭔가 변경 요청이나 또는 시정 조치를 포함하는 그 변경 요청을 수행을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통제에서 해야 될 전형적인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계획이 되는 범위 기준선도 있고 성과 측정 기준선인데 단순한 범위 기준선은 우리가 확정 승인된 WBS 딕셔너리 그리고
범위 기술서가 되겠지만 이제 성과 측정 기준서는 범위 일정 원가를 모두 포함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즉 획득 가치 관리를 적용하는 그런 기준선에 해당되는 거고 이 둘은 당연히 기준 대비 실제 결과를 확인할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획 프로세스의 나머지 부분들은 뭐냐면은 범위관리계획서는 당연히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 여기서는 통제 방법이 나와 있겠죠. 또 요구사항관리계획서는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방법인데 즉 관리 방법에 대한 것들이 여기도 명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변경관리계획서나 형상관리계획서예요. 이 부분들은 변경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변경과 형상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방법과 절차대로 이 범위 통제 프로세스를 수행하면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필요로 한 문서죠. 그 다음에 뭐 교훈관리대장 프로젝트 초기에 우리가 얻은 그 교훈을 가지고 범위 통제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용도로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획에 해당되는 요구사항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의 범위나 제품의 범위에 대한 편차를 확인할 때 이용을 하는 거고 요구사항 추정 매트릭스는 만약에 범위가 변경된다 그러면은 그 요구사항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변경돼야 되고 어떻게 만족시켜야 될지 변경이나 이런 차이들이 우리가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데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 또는 기타 실행과 관련된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작업성과 데이터들은 당연히 이 통제를 걸쳐 어떻게 돼요? 작업성과 정보가 된다. 앞에서 배운 것들이죠. 그래서 작업성과 데이터는 통제를 통해서 작업성과 정보가 되고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로 들어가서 작업성과 보고서가 된다라고 이제 앞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작업성과 정보는 뭐예요? 당연히 범위 기준선과 비교를 해가지고 나온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 왜 그 차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이 차이가 어떤 영향을 줄지 이 추세로 되면은 범위의 어떤 상태가 될지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작업성과 정보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획대로 잘 되고 있지 않을 때 이제 뭔가 우리가 시정 조치나 변경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통합 변경 통제를 통해서 승인된 변경 요청이 돼야지 되겠죠. 그리고 이미 통합 변경 통제를 통해서 승인된 그러한 부분들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로 업데이트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범위 관리 계획서는 이제 관리 방법이지만 범위 일정 원가, 즉 범위가 변경됨으로써 일정 원가, 기타 성과 측정에 대한 것들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승인된 변경에 대한 조치가 반영이 돼서 업데이트 돼야지 된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제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게 돼요. 같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가 반복적으로 되고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통제에서는 인풋은 항상 뭐가 있어요? 인풋에는 계획 대비 실적. 물론 여기 범위관리 계획이나 요구사항관리나 변경관리, 형상관리 계획 자체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주로 이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방법대로 수행을 하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성과를 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범위 기준선과 같은 내용과 성과 측정 기준선 같은 게 바로 대표적인 그런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밖에는 뭐 기타 이제 요구사항 문서나 요구사항 추정 매트릭스도 하나의 계획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적으로 대표적인 건 작업성과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변경 요청 횟수, 수용된 요청 횟수, 검증 확인된 인도물 수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그대로 데이터들이고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작업성과 보고서가 작업성과 정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분석하는 방법은 대표적인 게 도그미 기법이 바로 차이 분석과 추세 분석입니다.
차이 분석은 계획 대비 실적, 기준선 대비 실제에 대한 결과에 대한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차이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한계 내에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빨리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 조치나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소위 말하는 변경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데 계획 대비 실적, 계획 대비 실제 차이를 확인하는데 차이 분석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 분석은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좁혀지고 있는 이런 추세,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갖고 좀 더 조기에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할 수 있도록 추세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또 범위 통제의 아웃풋은 다른 통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웃풋은 당연히 작업성과 데이터를 분석한 작업성과 정보가 나오는 거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 관리에 보면은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 감시 및 통제, 작업 감시 및 통제를 통해서 뭐가 돼요? 프로젝트의 작업 성과 보고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기준선과 비교해 가지고 나타나는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현황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그 접수된 변경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차이나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한 결과죠. 그 다음에 이러한 범위 차이가 다른 일정이나 원가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종합적인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를 했더니 안 되겠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프로젝트가 여기까지 이렇게 요번 기간 동안에 이만큼이 진척돼야 되는데, 물론 범위는 아니죠. 진척돼야 되는데 현재 0%밖에 안 됐다. 하나도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계획은 물 건너간 계획이니까 빨리 이 시점 이후부터 이렇게 다시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되겠다. 뭐 이런 변경 요청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의 범위, 일정 기준선 또는 기타 변경 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범위에 대한 성과 자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범위를 변경하는 일, 또는 그로 인해서 일정까지 변경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요청이죠. 그래서 요청은 어디로 돼요? 통합 변경 통제 수행 프로세스를 통해서 검토돼 갖고 승인이 돼야지만이 비로소 그 계획을 업데이트하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업데이트된 승인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기준선들을 기준 계획 자체를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위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이거 계획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변경에 대한 요청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통합관리에 해당되는 통합 변경 통제 프로세스에 요청이 되면 여기서 승인이 돼요. 그럼 승인이 되면 뭐야? 승인된 변경 요청이 되는 거죠. 그럼 승인된 변경 요청에 따라서 이 범위 통제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프로젝트 관리 계획이 업데이트 돼야지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승인된 사항들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프로젝트 계획이 업데이트 된다. 각종 기준선 자체도 업데이트 된다라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업데이트 된다는 자체는 여기서 변경을 요청을 했지만은 이렇게 변경을 요청했지만은 여기에 다른 일정이라든지 다른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통합적으로 따져봐서 이렇게 승인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변경됐으니까 얘도 좀 일정도 늘려야 되겠구나, 원가 예산도 더 늘려야 되겠구나 등등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는, 그래서 업데이트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밖에는 이제 이 결과적으로 각종 문서들이 업데이트 되는 거, 교훈 사항도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요구 사항에 대한 것들도 일부 발생할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갖고 문서를 좀 더 최신화시키는 된다라는 겁니다.